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이 휴일이긴 해도 시간 날 때마다 이런 영상을 꾸준히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리는 영상 한 편 한 편이 일부 보시는 분들께서는 영상이 좀 허접하리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 고민과 분석을 통해서 최소 이런 영상 한 편당 이 5시간 이상은 걸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점을 볼 때 사실상 편당 최저 시급도 나오기 힘들다는 점 그냥 참조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과 관심을 꾸준히 2020년도에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늘은 이 각국 중앙은행들, 이 중앙은행들의 자산 변화를 가지고 이 실물자산과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끝으로는 이 위안화의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이 키팩터 요인들이죠. 달러의 방향과 위안화의 방향. 그래서 오늘의 주제, 이 달러가 살포되면 위안화는 강해진다,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서 주제를 설정해봤고요. 아래에는 위안화가 강해지면 덩달아 이 원화도 강해진다,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내가 아직도 구독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계 각국의 이 주요 은행들의 자산 흐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연준의 자산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이 최근에 연준의 자산 확대 움직임이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2018년부터 이어진 이런 연준의 긴축 흐름은 2019년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2018년 초 이런 연준의 QT 진행과 더불어 유로에 이렇게 축소되는 흐름, 그리고 이 중국의 인민은행까지 이렇게 축소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와 다르게 이 일본의 VOJ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산을 확대하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사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이 자금 흐름의 이런 행보 현상은 실물 자산의 가치에도 영향을 안 미칠래야 안 미칠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뒷장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대략적인 흐름을 우리는 알고 있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표를 들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세계 경제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이 인민은행과 이 연준의 흐름이 일단은 매우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고, 2018년도부터 이어져 온 이런 긴축되어져 온 흐름은 자산 사이클의 상승의 힘을 전혀 불러오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이 연준의 자산 확대 움직임과 더불어 인민은행의 자산도 이렇게 증가로 돌아서기 시작하여 움직인다면 자산 사이클의 상승의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세부적인 데이터는 뒤에서 우리는 계속 검증을 더 해봐야겠죠. 결국 우리는 이 신용화폐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돈을 찍어내어서 경기를 살릴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최근 이 18년부터 이어져 온 이런 긴축 흐름 속에서 경기에 동력을 불어넣기란 실제로 쉽지 않았고요. 게다가 트럼프와 시진핑의 무역전쟁 이슈까지 실질적으로 순탄하지 않은 흐름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이어져 온 이런 자산시장의 상승 사이클 역시 이런 주요 은행들의 자산 확대 움직임과 더불어 진행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간의 이 자산의 행보 흐름, 동시에 이제는 그 분위기가 이렇게 다시 바뀌어가는 모습이고요. 이런 자산 확대의 흐름 속에서 실제로 경제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뒷장에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는 이 주요 중앙은행들과 이 S&P 500을 비교해서 지금 들고 온 차트입니다. 그래서 과거 QE1부터 최근 QT까지 시절을 S&P 500과 비교해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어김없이 자산 확대가 주행 중이던 국면에서는 이 실물 자산의 성격이라 할 수 있는 이 주식시장에 이 상당한 이런 상승을 불러오게 되고요. 이는 QE1, 그리고 2011년에 잠깐 진행된 QE2,
그리고 2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이 QE3 시점에도 동시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주요 은행의 자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S&P 500의 이 상승을 주도합니다. 그러다가 2018년 들어서 이런 QT가 진행이 되고 이후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이렇게 좀 횡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최근 이 다시금 시작된 자산 확대 움직임 속에서 S&P 500은 이 신고가를 연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연준의 자산 확대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 경제 지표, 이 지표에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체크해보고 분석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래 차트 이 과거 2011년에 이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확대되는 국면에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 이 초과 지준율이 상승을 하고요. 2013년에도 자산의 확대폭이 이렇게 높아지는 시점에 초과 지준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자산이 이렇게 주춤주춤한 흐름을 보이긴 하지만 이 시기에도 초과 지준율이 상승을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최소 이렇게 자산이 꺾이지만 않고 유지 혹은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초과 지준율은 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상승을 하는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과 지준율은 참고로 시중은행이 이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율 이상으로 이렇게 돈을 예치하게 되는데 이 지불 준비금 이상으로 돈을 중앙은행에 맡겨놓는 경우에 중앙은행이 이 시중은행에게 이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면 시중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이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연준의 자산 확대가 실시가 되면 초과 지준율은 이렇게 연관지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뒷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초과 지준율을 언급한 것이고요. 결국 초과 지준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 단기 채권금리인 중국의 국채금리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2011년 이 초과 지준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에 중국 국채금리도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동일한 흐름을 이렇게 보이고요. 최근에 2017년도 연준의 이런 자산 확대와 함께 초과 지준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였고 곧이어 국채금리 또한 상승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미국의 초과 지준율이 확대되는 움직임, 곧이어 이 국채금리 또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따라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과거의 흐름과 이번에는 똑같이 움직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 거야 라고 보는 게 과연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연준이 이 자산을 이렇게 늘리게 되면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국채금리의 상승 배경에는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의 이 생산자 이 물가 또한 이렇게 상승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김없이 전년 대비해서 이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국채금리 또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결국 자산 확대로 인해서 이렇게 지준율이 상승을 하고 더불어서 이 중국의 물가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국채금리도 동반 상승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또 이어서 뒷장의 설명을 좀 돕기 위해 제가 이 차트를 들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이 위안화 가치의 변동률은 연준의 자산 변화와 이 깊은 연관성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음영친 부분 연준의 이 자산 확대 흐름, 이 자산 확대 흐름이 이렇게 주춤한 시기를 제가 나타낸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이렇게 위축되는 경우에 위안화의 흐름이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2014년, 2018년, 2012년에 이 동일한 흐름을 나타내고요. 2018년에는 이 QT를 단행하면서 위안화의 약세 추세가 아주 급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위안화의 약세 추세가 이렇게 급하게 나타나니 주식과 같은 시장에 외국인의 이 자본이 들어오기가 매우 힘든 흐름이 나타나겠죠. 아무튼 연준의 자산 변화는 올해 이 4분기부터는 다시 바뀌어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고 이 흐름이 더 지속되기만 한다면 위안화의 강세 추세가 이렇게 더 실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반대로 이 연준의 자산 변화가 이 단기간에 이렇게 그치게 된다면 이 또한 반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미국의 경제가 더 이상 긴축적인 행보를 당분간 이어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아무튼 이런 연준의 자산 변화는 위안화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이 중요한 키팩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안화의 가치 변화는 우리나라 이 원화 이렇게 동조된 흐름을 보이게 되고,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 어김없이 주가는 행보하거나 폭락을 하고요. 이 임명친 시기, 이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약세로 돌아섰을 때 코스피는 이렇게 폭락을 하거나 행보를 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이런 강위한 시기, 이와 반대로 이 위안화가 이렇게 강해지는 시기에는 코스피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요. 결국 이 경제는 이 돈 그리고 화폐의 규모, 이런 자산의 움직임 속에서 아주 서서히 움직이며 돌아가고 있고, 화폐가 발행되면 이 가치는 꾸준히 떨어지고, 반대로 이 물가는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니 기업은 또 실적에 내고, 실적을 내니 이 주식은 이 상승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초딩도 이해할 만한 간단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천천히 흘러가는 이런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아주 눈뜬 장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지표들은 꾸준히 로테이션 하면서 이 기에 못이 박히도록 지속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몇몇 분들이 저 때문에 이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힘이 상당히 나고요. 올해 19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한 편 혹은 두 편 정도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20년에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돈 많이 버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